네, 황현입니다. 여의도 너무 TV 다간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오늘도 역시 정밀해부해 봅니다. 자, 이 두 분만 나오면은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저희 역대 조회수 중에 2등을 차지한 한 번 방송으로. 기분 나쁘네요. 1등이 누구예요? 1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네, 항복. 어르신들. 항복. 예, 어르신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어요. 어쨌든 처음 방송에 너무 반응이 좋고 두 분만 나오면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조회수가 다 폭발하고 엄청나게 이슈가 좀 되는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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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뭡니까? 두 분만 나오면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솔직히 네.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는 진행자의 역할과 작가님이 아유, 아닙니다. 예. 썸네일을 얼마나 잘 다느냐 음. 그거에 달려 있지. 네네네. 출연자 패널들의 역할은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황현희 앵커님, 이미지 작가님 이 두 분 덕분 아니냐. 아이고, 썸네일을 잘 아닙니다. 만들어 주셔서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시사 덕후잖아요. 저는 진짜 성공한 덕후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방송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희는 네. 성공한 덕후보다는 성공한 1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매주 얘기를 왜 매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어? 저기 뭐 우리 재테크 방송 하자 그냥. 한 번만 해요. 리딩방, 그거 진짜. 리딩방 하자 리딩방. 연말에. 차라리. 차관님처럼 투자하면 100억 될 수 있어요. 네. 두 채만 그렇게 하면 100억입니다. 그러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드디어 정식 광고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 앞에 보이시면 칼국수 보이시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요즘에 따뜻한 한 입이 생각날 때가 항상 있죠. 자, 그럴 때는 밥도둑네 손수제비 칼국수가 딱입니다. 자, 손으로 반죽을 뜯어 넣는 진짜 손수제비 방식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반죽 뜯어서 넣으면 완성이에요.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바로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4개 이상 구매하시면 영양제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밥동네 손수제비 칼국수로 엄마가 끓여주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요. 왜요? 네. 이거 끓여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후루룩 먹고 그죠. 와 이게 막 얘기하고 그래야 또 현실감이 있고. 직접 끓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요. 그죠? 예. 다음에는 끓여주세요. 저희들 먹으면서 한번 맛을 보고. 네네. 이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팔지 마세요. 딱 이러고 이건 드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드릴 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예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해장을 하면서 맛을 보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갑자기 품목이 바뀌었어. 술을 많이 먹고 왔는데. 귤이야 갑자기. 비빔밥이야. 막 감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수제비 좋아하거든요. 저는 면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광고 넣으실 때 그 진행자나 그 게스트분들한테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 좀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다음에 한 그릇 끓여주세요. 네. 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몇 번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딱 저 얘기했어요. 이거는 먹는 거는 먹어야 된다. 그쵸. 그럼. 알아 네. 여기다가. 그럼. 제가 또 먹는 거 잘 먹거든요. 네네네. 제가 먹는 데만 4군데를 먹어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제가 나가는 시간에만 먹는 걸 몰아줘요. 그렇지. 진짜 잘 먹어서. 제가 하나씩 가져갔어요. 자. 이거 내가 냉동 아니 상태네. 그게 아니라 예. 끓여서 끓여달라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먹어야 소리 하는 거야. 된다니까요. 여기 맥주를 올려주겠다고. 야, 드린다고 해도 또 끓여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역시 평론가 분들답습니다.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이펙 주간이 시작이 됐죠.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에이펙 제일 관심 갖는 분야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뭐 정상회담이 이제 있을 저는 예정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까? 그게 대단히 좀 관심이 있었고 열릴까요, 근데? 안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지금 같다고 보시는군요. 보면은 왜냐면은 내일까지잖아요. 네네네. 트럼프가 있는 게 나오려면 지금 오늘이나 오늘 저녁에 나와야 되는 거 뭔가 아니에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북적북적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가까운 시일 안에 될 것이다.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북미회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양측 간의 대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관세 협상보다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보다 북미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 북미회담이 성사되면 김정은이 빈손으로 옛날 하노이 노딜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대북 제재 풀어달라.
이거 요구할 겁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트럼프가 그걸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안보 환경 엄청나게 바뀝니다. 북한은 정상국가로 국제적인 외교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뭘 요구하겠어요? 평화협정 맺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핵이 없는 우리나라 주한미군 철수하면 핵을 수십 기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대체하고 있다? 아, 이거 안보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미회담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북미회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의견이 좀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김정일 때도 그랬어요. 김정일 때도 무슨 얘기하면은 주한미군 필요하다. 이거를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기본 주한미군이 있어서 중국도 견제하고 이쪽에 있는 거 남한의 그런 필요성을 안다라고 그때 남한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된다라는 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이시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한미군은 그냥 주둔하고 네. 어차피 이제 평화적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은 그리고요 지금 이제 28,000명 정도 있는데 저쪽에 군사 전문가들 국방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레이더 기지 운용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지상군은 한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철수할 수 있는 군인은 한국도 알고 미국 펜타곤도 알아요. 그거를 트럼프만 맨날 4만 몇천 명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숫자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국이 됐을 때 북한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그럼 핵무장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당장 이제 북한이 핵무장이 인정이 되면은 일본도 핵무장 해야 된다라는 구구들의 목소리가 나올 테고 온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핵무장 열풍이 분다. 지금 뭐 핵잠수함 지금 만들겠다 지금 일본이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면은 미국은 좋죠. 무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환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 전망이 맞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 봤을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아니, 오늘 조만간 만난다라고 그 전세기 자기 전용기 타고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안 만난 거. 오늘은 아니군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난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안 만나는 거를 미국도 포기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 워낙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어쨌든 어서로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핵보장 그러니까 핵 보유국인 거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도 대폭 완화하고 네. 원산의 갈마지구나 이런데 미국이 투자하는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트럼프가 던질 거다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아 근데 얼마 안 트럼프가 남았어요. 저렇게 관대한 사람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 함대지 미사일을 서해상에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뭐 늘상 뭐 해오던 일인데 뭐 많이 발사한 근데 나라다. 일상 해오던 거야 솔직히. 아니, 근데 맨날 지금 미사일 쐈어 걔네. 우리나라에 전 세계 강대국의 수장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날 아침 새벽에 이걸 쐈단 저도 말이야. 좀 놀랐어요. 예. 이거는 도발이지. 자, 정확하게 오늘 발표한 거고 어제 쏜 거예요. 어제 쏜 거예요? 네, 어제 쐈다라고 어제네,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피한 거고. 에이펙은 어제부터였잖아. 그렇긴 한데 수장들이 막 모이고 뭐 어쨌든 뭐 소장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트럼프가 오는 날 발표를 한 거지 트럼프를 향해서 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그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핵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핵에 그거는 관련된 미사일인 것 핵을 쏜 같은데.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미사일. 핵을 실어서 쓸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ICBM을 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함대지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이제 저기로 쏜 그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습용 이거 말씀하신 대로 늘상 하던 도발이라고 봅니다. 뭐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의미는 오늘은 너희랑 대화 안 할 거야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혔다. 트럼프가 더 센 거 좀 더 내가
쇼미더머니예요. 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가져와라. 야,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핵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게 트럼프가 이거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만난다라고 빠른 시일 내에 가정을 한다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걸 공식화하는 것과 그냥 잠깐 인터뷰할 때 나오는 거와는 다르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엄청나게 민감하죠. 근데 예. 일본이 방위비 백서 정책에다가 핵 잠수함 보유를 하겠다. 이것을 적시를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가 않아요. 일본이 너무 저자세로 나오니까 그냥 그거 선물 준 것 받아들여준 같아요.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뭐냐? 일본의 핵 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 잠수함도 뭐겠어요? 핵미사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의 핵 보유를 용인했다라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뭐 북한 원래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안 갖고 있다,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한들 뭐 상황 변화가 있겠어? 네. 그냥 그거 인정해주고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월드도 만들고 트럼프 골프장도 만들고 거기서 돈 벌어야 되겠네. 이렇게 또 사업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3,500불 내놓으라고 현금으로. 그러면 해준다고. 3,500억 불. 500억 3,500불은 나도 낼 수 있어. 내가 내줄게. 내가 대신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이게 복잡하시네요, 나중에 예. 현실화되면은 굉장히 딜레마일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 2019년 6월 그 판문점 남북미 회동했을 때처럼 가야 되냐? 꼭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이제 그 한반도 그러니까 저기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북한에 그거를 하는 거면은 당연히 국내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온전히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에 사실상 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부는 빠져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메이커 이거는 또 뭔 소리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이제 논쟁이 막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예고돼 있어 이미.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뭐 정동영 장관이 얘기했던 두국가론, 뭐 평화적 두국가론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대로 일단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요게 지금 우리나라 트럼프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좀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예전에 나왔던 무슨 뭐 운전자 이론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불가능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트럼프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좀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CEO 썸이 떠나서 경주 박물관에서 곧 한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관세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타결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그건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진전이 있어요.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지만 네. 대통령께서는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하고 미묘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치를 낮춰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한국이 버틸 수 있겠어? 내가 얘기한 대로 현금 투자 대부분 현금 투자 할 거야.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인했어. 이렇게 현금 투자한대.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돼. 아우 일본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할 저자세로 가능성이 나와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잘 버티셔야 되겠죠. 대단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트황상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왕관도 조공하고 우리는 사실상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이죠? 제국에 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미국한테 그냥 다 퍼줘라. 다 퍼줘라. 여론조사 보면은 한 20% 국민의 20%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미국한테 다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정장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니 그 제국에서 황제께서 오시는데 아니 진짜요. 의전을 갖추고. 의전을 갖춘 걸 식민지 신민으로서 네. 이렇게 빨간 넥타이 좋아해요. 트럼프도 좋아하고 시진핑도 빨간 넥타이 맵니다 보통. 시진핑은 거기 원래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트럼프는 뭐 빨간 넥타이 맨날 매죠. 그 일본에 있을 때도 매랬어요. 네네네. 다카이치 사나이랑 만났을 때도.
그래서 최소한 신민의 자세예요. 중간 중간에 약간 파란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닙니다. 생맹이시구나. 아니 생명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생맹이세요. 그러니까 예. 신민의 자세를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건데 네. 이게 약간 돌려까기고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감정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늘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오늘 또 트럼프가 한국과 무역 합의 곧 타결된다라고 아까 에이펙 그 회담에서 얘기를 기사 했거든요. 나왔죠. 기사가 예, 예.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곧 타결된다는 그냥 트럼프의 의견일 뿐이잖아요. 트럼프의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 빨리 그냥 말이나 듣고 사인하고 끝내. 약간 이런 의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협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하고 하는 협상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은 징계 있잖아요. 그렇죠. 히토리오 우리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저는 뭐 그 정부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일단은 중간 선거 때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이다. 예. 지금 내일 현대차, 모레 기아차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네. 대략적으로 보면 30에서 40% 지금 빠졌다고 지금 얘기가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기업들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거의 지금 환율까지 뛰어서 한 500조를 그러면은 주는 게 맞느냐, 한 5조 벌자고 500조를 주는 게 맞느냐,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어쨌든 타결은 당분간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두 분 다. 근데 하나 우리 생각하시는 것 자락을 같아요. 깔아놔야 돼요. 트럼프가 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알았어, 그냥 뭐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약간 미치광이 전략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고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네. 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죠. 나 그냥 뭐 이 위대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대치를 좀 많이 낮췄어요. 아직 뭐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생뚱맞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뭐 한국의 찰리 커크라고 주장하는 전한길 강사, 이거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미친놈이에요. 진짜 제가 유튜브 방송 중에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 제정신이 아니다. 네. 이 사람 얘기하고 말하는 거 봐보세요. 아직도 네네. 한국에 안 들어왔을걸요, 이 사람? 왜 안 들어오겠냐고. 미국에 있죠. 본인 스스로 위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주장하는 것들 다 봐보세요. 과거에 나랑 뭐 만나고 나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당 대표도 되고 뭐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허황된 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망상에 빠진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분 일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아, 있어요? 일본에 있나요? 아 모르겠어요. 저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 팻말 시위했잖아요. 일본에 근데- 있대. 아 너? 어? 일본에 있대. 아, 일본에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는 그 팻말 시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뭘 했냐면은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10년 뭐 한일 합병, 뭐 병합, 그리고 이재명 뭐 독재를 막아주세요.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일본한테 가가지고 일본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한일 병합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주세요. 이게 무슨, 그것도 한글로 써놓고 이게 무슨 망상이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을사늑약은 그러니까 그냥 아직도 일본의 우익들 주류들은 네. 정상적인 조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한테 또 막아주세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정청욱님께서는 호주로 지금 갔다라고도 아, 댓글 호주? 남겨주셨어요. 뭐, 일본 안 중요해요. 갔다. 어디 이게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전 씨의 이게 그 행보는 네. 국내에서 내가 이렇게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를 종식시키고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전 세계 무대를 뭐 이렇게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좀 차별화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풀어주라. 트럼프가 직접 방문도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풀어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FBI 조사를 지시해주고 그 주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놈이에요, 제가 봐도. 제정신은 아니다. 예.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명확한 단어들이 나와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발은 전환기 씨가 나가봤자. 이걸 보면은 고발은 장성철 쪽으로 좀 몰아야 돼요. 저는 그냥 따라했을 뿐이다. 네네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고발 환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뭐 속보로 좀 계속 전해드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50% 초반대죠. 이거는 박성민 예전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50%가 무너지면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의 시작입니까?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그 약간 좀 불친절한데 네.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불친절하면서 맛없는 집이 있어요. 둘 중에 한 군데 식당만 가야 돼. 네. 우리는 무조건 밥을 먹으러. 맛있는 데 가야죠. 그래도. 불친절해도 그렇죠. 참고 그냥 먹는. 예, 욕쟁이 그렇죠. 할머니 맛있잖아요. 그럼 가잖아요. 참고. 네. 근데 이 맛없는 집은 좀 친절하더라도 한 번 가고 맛없네. 못 먹겠어 이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런 쪽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쪽은 그냥 맛없는 집이에요. 손이 안 가요. 발걸음이 안 간다고요. 맛이 좀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당직 인선 해놓은 거 봐보세요. 부정선거론자들 당직 인선 해놓고. 네. MSG 좀 넣고 그러면 좀 맛있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MSG만 안 맞나. 고기는 안 넣고 고기만 그냥 그것만 넣고 있어. 맛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안 세력이 있으면 50% 무너지면 위기예요. 근데 대안이 없어. 이 여론조사에 갈 곳이 없죠. 예, 이 네. 여론조사에 최종 수치를 보지 마시고요. 중도층 여론을 봐보세요. 중도층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거의 지금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 합쳐 보면은 대략 7대 3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손을 들어줘요. 네. 그럼 내년 선거는 이거는 치러 볼 만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50%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든지 막 뭐 국민의힘 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다든지 중도층에서 뒤집어졌다든지 그러면 위험한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위험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정도를 만약 차지한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의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때의 민주당의 후보가 누군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지지율로 우리가 내년 거 예측하기는 어렵고 네네네. 현재 상황으로 살펴보면 맛없는 집에 발걸음이 안 가기 때문에 지지율 50% 무너져도 별로 상관이 없다. 아예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든가 우리 개혁신당 같이 주인이 바뀌거나 정말 여기가 그냥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합리적인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 국민들로 인정받고 중도층이 넘어오면은 하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고쳐 쓸 수 거기는 없다. 주방장, 종업원, 주인 모두 다 불친절하고 맛없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불친절까지 갈 수가 하고요. 없어요. 메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변호사님? 장성철 또 왜? 소장님의 왜? 비유가 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요? 좋은 네. 비유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불친절하고 뭐 맛있는 집은 그냥 뭐 그렇다고 있는데 이게 맛없는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에요?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음식에서. 더러운 집이에요?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불결한 집? 윤석열 바퀴벌레, 김건희 쥐똥 나오고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맛이 없는 정도가 신고해야 아니라 되겠네. 도저히 여기는 갈 수가 없는 집. 영업정지 폐업시켜야 되겠네요. 폐업시켜야 돼 사실은. 폐업시키자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정.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맛없는 집은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마치 신경 안 쓰는 듯 무심하게 있지만은 매우 많이 신경 쓰고 엄청 있다. 신경 쓰죠. 엄청 신경 신경 써요. 써야죠, 네, 당연히. 엄청 신경 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당이 좀 막 폭주 아니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막 세게 나갈 때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막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도 이런저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당정 분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계속 설득해서 이제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 뭔가를 해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은 그죠. 대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은 안 좋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론조사 특히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관망하겠다가 19% 모른 무응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37대 44였거든요. 37이 잘한 결정, 44가 못한 결정, 네네. 19가 모른 무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매우 이게 좋아지지는 않아도 그냥 반반 싸움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50% 저는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근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라기보다는 네. 5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완만하게 하향세예요. 보면 알겠지만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지금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전선을 너무 넓히고 있어요. 이게 그 연말까지 하는 거는 정청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가지고 관세 협상 안 하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사법개혁을 연말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왜 연말이죠? 이건 정청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간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심제 소위 말하는 재판 소원을 도입을 하는데 그걸 왜 연말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지금 그렇게 계속 이게 안 좋은 전장에서 당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언론개혁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대거 반발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법은 상당히 반발 지수가 높은데 이게 공론화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2004년에 열린우리당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때 4대 개혁하고 전선을 굉장히 넓히고 하다가 시끄러워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있던 게 그때 탄도리들 108번내라고 불렸던 초선들 중에 한 명이 정청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초선은 아니지만은 답습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역사에서 제가 보기엔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50% 지지율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깨진다고 민주당에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민희 의원이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채널 좀 바꿔주세요. 같이 못하겠어요 방송. 아니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약간 좀 뭐 이거 좀 자제해라. 네. 좀 이런 의미로 좀 얘기했던 거 전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 좀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는 게 맞죠. 네. 그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과방위원장 그 네. 직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럼 가방위원장은 내려놓는 겁니까? 과방위원장 분위기상? 내려놔야 되는데 네. 최민희 의원이 사과도 뭐 안 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내가 왜 그만둬? 아니 이거 사과하면은 빨리 끝날 일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정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까지 좀 비화됐다고 봐요. 네네.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넘어섰다. 아니 이거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야 뭐 재판 과정이 뭐 한 2, 3년 걸릴 테니까.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곳으로부터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는지 네네네. 그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야 처벌할 수가 있죠. 아니 그렇죠. 이제 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되게 곤란해진 게 무혐의 처분 내리기도 그렇고 기소해서 뭐 가기도 그렇고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적절한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이게 본인이 부적절함조차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중진이고 당을 어느 정도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면은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번째 본인이 계속 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까지는 뭐 그것도 부적절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이게 다 막을 수도 없고 어쩌다 보면 그런 거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양자역학 얘기하지 유튜브 보고 자기 그거 나 결혼식 알았다라고 하지. 근데 뭐 그거 사랑제 예약한 거는 본인 아이디로 했지. 뭐 계속 그러면서 이제는 뭐 노무현 정신 얘기 나오고 그 개딸 노무현 얘기 뭐 나왔어요. 깨어 있는 시민 얘기 나오고 막 무슨 면역 T 세포까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질한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더 끌면은 이게 당의 그리고 정부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본인 모를까요? 그러면 모르는 완전 것 같아요. 아니 이기적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최민희 의원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저는 최민희 의원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안 눈? 보이는 건가요? 잘?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아,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아니 근데 당 입장에서 지금 워워워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그게 해라, 정말 약간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그냥 정청래 대표도 전화해서 뭐 우려를 표명하고 뭘 몇 가지 물어봤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정청래 대표가 뭐 지도력을 갖고 있고 장악력이 있다면은 저건 징계 조치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만 했다면 민주당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 오랜만에 유행 한번 할까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 활동하는 거에 뭔가 좀 자부음이 나오게 해서 이슈를 정청래, 상승시키니까. 뭐 김현, 최민희, 장경태 뭐 이런 분들은 네. 정청래 편이다. 음.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정청래 대표를 선택을 하고 그를 도와줬던 몇몇 안 되는 유일한 극소수의 의원들이다. 네네. 그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그러면 당대표는 정쟁을 좀 APEC 기간에 멈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게 그 15분 후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닥치시오 국민의힘 하면서 막 국민의힘 말이야 너희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니들 이렇게 공격하고 아니 대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닥치 나쁜 애 이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도력이 안 돼요. 안 살 수가 없군요. 당 대표로서 권위를 안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정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본인들이 싼 똥을 본인들이 잘 못 치우는 거잖아요. 이게 정쟁이냐 이게 지금 그냥 이 최민희 논란이 그러니까? 일상 아니에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계속 큰 소리 내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정무적으로 이거를 잘 다스리지를 못한 거는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됐든 민주당의 지도부가 됐든 그래서 네네. 이거는 정쟁을 멈추시오라고 해서 뭐 국민의힘을 공격할 건덕지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제가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되게 조금 그동안 최민희 의원 좀 비판에 신중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방위원장이잖아요. 네. 또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방송국이. 라디오에서. 예. 제 농담이 천하의 아니라 김준일이 지금 그런 눈치를 보고 방송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그게 문제가 설마. 아니라 예. 그 이제 방송국에 방송국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심지어 한 2달 전인가 최민희 의원 모셔다가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막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이라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최민희 의원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그렇게 근데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막.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래서 되게 좀 절제를 했는데 네. 안 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 이런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계속 페북에 글 올리고 계속 논란 일으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수그려야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아니 근데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에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느낌도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왜냐하면은- 논란이 되겠다. 뭐 이런 감각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견제 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와, 내란 그래요? 세력, 불법적인 비상계엄, 윤 어게인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저긴 신경 안 써도 돼. 사법부 우리가 뭐 대법원장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법을 고쳐가지고 사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법부도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 권력은 뭐 대통령이 갖고 있고 입법부 우리가 뭐 180석 가까이 되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이러면. 아 이렇게 좀 갑자기 답답해요. 차 운전할 때 급하게 좌회전을 꺾으면 버스 안에서 오른발에다 좀 힘을 주잖아요. 그 오른발 역할을 국민의힘이 좀 견제로 좀 해주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좀 답답해 보이고 여러모로 참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는 송원석 흐름이. 원내대표나 장동혁 당대표가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니들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그렇게 막 빨아제끼다가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 니들이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니들이 잘했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거짓말 같고 위선인 것 같고 가면 쓰고 얘기하는 것 같고 헐리우드 액션 같고 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귀에 안 들려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비유로 하자면은 아까 식당 비유로 했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바퀴벌레와 쥐가 나와. 그럼 이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바퀴벌레와 쥐를 없애야죠. 치워야지.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붙인 거야. 쥐 우대, 바퀴벌레 우대.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하고 왔잖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저 집도 지나와요. 저 집도 바퀴벌레 나와요. 우리 모든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된 건 아닐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그 국힘 의원들도 뭐냐면은 야 그래도 뭐 우리가 언급 좀 안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래도 우리가 막 뭐 사과를 막 하지 않아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강성지 지금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언급을 하지 마. 윤석열, 김건희 언급도 하지 마.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거였거든.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 지금 다 환기를 시켰잖아요. 아 맞아 저 집은 맞아 얼마 전까지 지와 바퀴벌레가 나온 식당이었지를 환기시킨 거예요. 장동혁이 그러니까. 더러워요. 해당이. 어떻게 보세요? 이 최민희 위원장 자리 내려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계속 끝까지 유지? 아니 내려올 거가 아니라 오늘 아까 기사 봤는데 뭐 사퇴할 이유 없다 뭐 없대요. 이렇게 좀 기사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는 모양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만약에 당의 입장에서 당이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상임위원장을 좀 그게 교체하는 맞죠. 방식으로 하는 게 되지 본인이 사퇴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최민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두 명 더 교체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뭐 법사위원장도요?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추미애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징계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뭐 이렇게 뭐 순환보직처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인다. 국감 끝나면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 무슨 아이디어지. 제 친명들이 저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김준희. 순환보직. 새로운 방식이네요. 순환보직으로. 다른 사람이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지율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야기 나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좀 부동산 이야기를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면 한 두세 시간 그냥 떠듭니다. 이제는. 야 부동산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역대 최대 조회수가 나왔어요. 제가 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150만이 넘어가는 10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가 나왔어요. 우리 여의도 너머에서요? 네, 쇼츠가 저희가 구독자가 아직 4만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제 쇼츠 300만 넘은 것도 있어요. 그래 부동산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옛날에. 옛날에 갑자기 자랑을 하고 그래요? 뭐야? 나는 몇만이 최고냐. 네. 아니, 어쨌든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100억대 부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법으로 금지해야 돼. 저는 얘기했죠. 부동산 이렇게 하셔도 된다. 갭투자 하셔도 되죠. 대출 많이 받아서 하셔도 된다. 단 그렇게 할 거면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의견을 냈거든요. 잠깐만, 저는 네. 380만입니다. 최고가. 축하드려요. 뭐 갑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됐어요. 먼저 자랑했잖아요. 아니야. 뭐 300만이고 380만 무슨 의미가 있어? 100억대 자산가인데. 자, 그 대화의 흐름을 너무 앞쪽에 두셨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아니 많으시다라는 근데 이 부분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방송을 많이 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껴요. 박탈감 느껴지죠. 지금 10월 당연히. 15일 예. 부동산 대책은요. 명칭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서울, 일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게 전국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일산 살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일산 주민들은 약간 소외감 느끼시긴 약간 하더라고요. 지금 열받아. 100만 일산시 죄송합니다. 고양 시민을 죄송합니다. 분노케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열받아하시더라고요. 분노하고 아니 있어요. 우리는 12개 지역에도 못 들어가면서 진짜 열받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산 지역. 네, 저도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이게 부동산 대책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우리가 수원보다도 못한 거야? 뭐 이런 일기 신도시가 같이 시작했는데 분당이랑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뒷골대네요. 아니 근데 이 대책이 그럼 오늘 공급 대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 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 네. 기본적으로 교통과 다른 인프라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남의 일부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푼다고 해가지고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금 한다고 해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네네. 이거를 풀어야 될 더 것 걸리죠. 같고 더 걸리죠? 재개발하면 10년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유유부지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빨리 개발한다고 해야지 그냥 또 그린벨트 좀 풀고 서울 외곽 지역에 사기 신도시 만들고 이러면은요 저희 같은 일산 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요. 서울은요 속상하죠. 가격 더 올라요. 예. 이건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은 이게 맥락들이 좀 다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막 논의가 좀 저는 공전된다는 느낌이 이제 많이 받았는데 네.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이유가 왜 그래서 그런? 잠깐 멈춰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얼음땡 얘기를 했어요. 다 얼려버린 거예요. 그냥 프리징 이제 이거를 아 얼음땡 표현 좋네요. 예, 얼음땡. 그래서 언제 땡 하느냐. 얼음, 그 땡 하는 순간 또 엄청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전체 서울을 투기 과열지구 이거를 해제 안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서울을요 끝까지 해제를 안 한다고요?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네. 내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네네. 내년 12월 31일에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폭등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저는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유동성 파티예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예, 네.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그 기대 심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 막 그때 풀렸을 때보다는 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조는 국채 금리가 너무 지금 압박인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는 천문하게 한 해에 돌아오는 게 몇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채를 막아야 되는 게 그래서 금리 1% 2%에 너무 민감하니까 약달러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네네. 지금 다 돈 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러면은 에브리싱 랠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주식 오르고 지금 다 주식도 오르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폭등하고 통화 있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오르는 네. 거잖아. 부동산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 지금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4천, 5천 가는 거라 해서 아예 이쪽으로 돈이 못 가게 대출을 막아버린 거고 지금 그 뭐 언론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금 예탁 그 5대 은행에 예금한 거 하루에 한 9천억씩 매일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 주식 전부 다 주식 가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통장 받아가지고 주식.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었고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땡 하는 순간 집값이 지금 사람들 생각은 나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거 부동산 사야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뭐 답이 없는 상황.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를 집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일단은 멈춰 놓고 음. 상황을 보고 주식시장 부양하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뭔가를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뭐 공급 대책은 아시다시피 한참 걸려요. 그린벨트 해제 이거 검토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린벨트 심리에 대한 뭐 이제 약간 좀 워워워하는 심리를 좀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할 거니까 좀 잠깐 좀 진정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10년 발표한 걸리는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기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 전세 시장이 뭐 전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좀 어떤 걸로 비판을 하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지금 갭투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게 전세 때문이에요, 솔직히. 담보대출하고 전세랑 담보대출로 50% 받고 그리고 저기 전세로 한 30% 40% 하고 지돈으로 10에서 20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이게 갭투기잖아요. 갭 투자의 뜻 자체가 그냥 전세 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세제도 때문에 갭 투자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심화를 하는데 또 전세를 좀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이거로 하면은 서민들 다 죽인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적인 상황을 솔직히 까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은 그냥 편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다. 아니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상승하는 구간이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가장 먼저 서민들이 해야 되는 했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이고 뭐 나왔잖아요. 뭐 한번 그만두시기도 하고 뭐 지금 국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팔았는데 무슨 뭐 더 높게 가격 써가지고 뭐 이거 부동산이 올린 겁니다. 뭐 이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접근 방식을 끊어놓으니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아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끊어놓은 거냐.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주식 하락 끼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떻게 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뭐 무슨 얘기를 할 정부에서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15억 이하 집은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아야지 15억 대출인데 한 13억 받으면은 이거는 주거 사다리를 이어놓은 거고 네. 6억으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대출을 다 끊은 거 뭐 이거를 주거 사다리 끊어놓은 건가요? 얼마를 우리 황현희 진행자께서 얼마를 받으면은 주거 사다리 이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라의 정책은 사다리를 늘리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 모두가 무한의 욕망으로 서울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공공을 위해 선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거를 왜 개인의 선택으로 봐? 그게 폭등했을 대출을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른 걸로도 세제나 이런 걸로 보완해야 되는데 세제 올리겠다 그러면 또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러면은 1%씩 캘리포니아 1.2%예요. 10억짜리 집 사면은 1년에 1,200만 원씩 그러면 세금 내요. 보유세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취득가를 기준에 맞아요. 우리나라 약간 다릅니다. 취득가를 기준에 오른 거 반영 안 됩니다. 취득가로 바꾸던가요,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를 제가 하려면.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한테 다 맡겨야 된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니 부의 그냥 재산 축적으로만 바라보는데 그거는 공공선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 옳든 그르든 민주당의 좀 더 그런 방식이고 저도 큰 틀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러면은 15억을 대출해 주면은 이게 주거 사다리가 이어지느냐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면은 모두가 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나라의 경기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개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 말이 안 몇 된다. 억이면 돼요. 지금 6억을 저는 해주는데. 개인 자산이 절반 정도는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러면은 자산 8억이면은 되고 6억이면 그렇죠. 안 한 된다. 7, 8억 정도면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1, 2억 사고 때문에 싶은,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고 그러면? 싶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그냥 대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6억이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제 LTV 뭐 40%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은 물론 이거를 이제 오늘 길게 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이건 공공재의 그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은 이게 모두가 올랐을 때는 모두가 다 뛰어들었을 때는 모두가 이게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규제가 적당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6억이 적당한지 8억이 적당한지는 제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다 규제를 다 푸는 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데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 교육하고 싶고 나 역시도 좋은 데 살고 그리고 좋은 데 살아봤더니 좋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밥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뭐 조식도 나오고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으니까 너무 좋던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일단 너희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니 당하는 사람도 실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분은 그러니까 나빠요. 뭐 이거 주식을 말하면 서킷 브레이커 같이 잡아놓은 건데 이 서킷 브레이커 언젠가 풀 거죠. 그럼 그 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책은 없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식의 하락기와 부동산의 상승기가 크로스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책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죠. 저는 솔직히 부동산 문제가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 아파트 정책 다 봤고 진보 정권도 봤는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공급 대책도 나와야 되고 네. 어떤 규제 정책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거는 약간 사회 공산주의적인 얘기가 좀 가미된 것 같아. 아니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재로 묶어놓는다. 그것은 뭐야?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색깔로 하는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주택에 사유재산을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절한 규제가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규제를 안 하고 모두가 자기가 땡길 수 있는 만큼 다 땡기고 했을 때의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전체 사회를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맞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라고 있는 게 꼭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시장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통제. 근데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론을 살펴가면서 실험도 해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장 만능주의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코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교육 금지, 과외 금지 막 그게 있었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더라도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부자들은 그냥 더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 그게 타워 결국은- 필리스는 더 오르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맞아요. 그게 그 빈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그게 또 부작용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차잖아요. 그러니까 동탄도 모르겠어. 지금 호가가 많이 오르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일산의 집값도 좀 제발 올려줘라. 동탄이랑 일산이랑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저기 네. 남북 평화 무드가 되고 통일 무드가 돼야지. 김정은 네. 좀 만나라고 해. 그래. 왜 안 만나. 트럼프 좀 만나줘. 김정은 만나면 부동산 이슈 덮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건 다 못하게 필요 돼요? 없어요. 네. 일산 집값만 오르는데. 파주랑 일산 저기 고향 집값 오를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연천, 포천, 그렇죠, 동두천 그렇죠. 다 오른다고 그러면 저쪽 강원도 이쪽도 오르겠네. 고성 아. 뭐 이쪽도. 알겠습니다.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 전 지역을 묶고도 밑에 저기까지 묶었잖아요. 그거 하나 경기도까지.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본인들에겐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어. 돈이 많다고 그냥 뭐 다주택하고 갭 투자하고 뭐가 문제인데? 나는 장관 되기 전에 금융감독 원장 되기 전에 내가 집 샀던 거 그렇게 올랐는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 담당자들은 그러한 공적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네네. 아니 그런 저는 생각이 뭐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쉴드칠 생각 하나도 없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감정선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재미를 보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김용범 정책실장 네. 2000년에 네. 4억 원에 네. 극동 아파트 뭐 입주권 샀다는 거고 그 25년 전에 그때 들어온 것도 그것도 까야 돼? 그건 그러니까 뭐라고 하긴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막 그거 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경인가 이상경 1차관은 진짜 염치도 없고 그렇지. 내가 이거 방송에서 짱 박혀 있어라. 너는 작년 7월에 사가지고 1년 만에 7억을 벌었는데 갭 투자해가지고 나오면은 그거 까있고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지 바보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욕먹어서 사퇴해도 마땅하고 보는데 막 2000년 뭐 2005년에 산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주거 사다리를 끊었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분들 그렇게 투자하셔도 돼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니 근데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렇지. 예. 그게 공적 의식이에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공적 마인드가 예. 필요해. 마음껏 투자하십시오.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투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 계실 거면 정책을 그렇게 내실 거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맞습니다. 있고. 방송 끝나고 좀 찍어주세요. 어디 사야 될지. 지금요? 지금 못 사죠. 지금 뭐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돈 많어 나 왜 그래? 어?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코스피도 지금 대박 났잖아요. 지금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대형주 위주의 장이 화가 나요. 돼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밑에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화가 난다니까. 예, 이게 지금 서민이 돈을 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아니죠. 주식으로? 예. 왜냐면은 주식이 진짜 올해 초에 비해서 오른 것과 내린 거 비교해 보면 오른 거는 대략 한 1,100개, 내린 거는 한 1,500개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오른 거가 대략 한 830조 정도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53%가 두 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그게 다 오른 거야. 나머지는 중소형주는 이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같이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부동산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주식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여의도 넘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출연료 받아가지고 최고 대우 받으시지 않습니까? 출연료 최고대 뭘 최고대로 받아 똑같이 받지. 저희 마음의 대우. 아 예, 최고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중소형주는 내려가고 예. 뭐 저의 책임이긴 한데 갑자기 싹 바뀌시는데요. 예. 저의 책임이긴 한데 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기뻐하시니까. 아니 대한민국 보수 대기업 살려야 된다면서요. 대한민국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데 저렇게 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거는 안 오른다 얘기하고 그 황현희 진행자 네네네. 전환 계십니까? 왜요? 왜 그런 말씀?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 잘 되는 거 싫어해요? 전 주식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다행이죠. 주식까지 왜냐면 너무 저평가 한국 주식은 받고 맞아.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어떻게 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시장 원리잖아요. 그 좋아하는 그 시장 원리로 선택이죠.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 와가지고 맞아요. 뭐 반도체 네. D램 지금 막 사재기하고 그런 기업도 지금 부족할까봐 막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한 2년은 지속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오르는 거라서 뭐 그 기업들이 잘 나가서 그 기업이 오르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국민연금 투입해가지고 뭐 주식을 사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지수 펀드 사라고. 나 지수 펀드 샀다고. 저는 샀어요. 그래서 대통령 말 믿고. 예, 지수 뭐 그 대통령 말만 친명이네. 믿었겠냐마는. 응? 친명이야. 코스피 200 사셨어요? 코스피 200도 사고 뭐 이거저거 샀어요. 그냥 뭐 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대세 상승에 믿었어요. 언제 4천에 갈지 언제 5천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오른다. 무조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 말에 2,390인가 그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 개념으로 샀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다 조정을 하나요, 이거를. 지금 봤거든요. 오늘도 한 50% 올랐는데 네. 제가 한 22개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3개만 한 1%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이야. 그러니까 내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대형주 안 거죠. 제 하시네요. 책임이죠. 제 책임.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어. 비트코인도 없고 네. 100억대 부자 앞에서 금도 무슨 없고 지수 얘기하니까 너무 초라해진다. 상대적인 아, 박탈감만 진짜. 있고. 아 오늘도 부동산 주식 얘기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죠. 또 왜냐면 주식 지금 얘기까지 나오네요. 예. 전 국민의 관심이 예. 에이펙보다 주식이죠. 주식이에요. 주식.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가 맞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오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지금 흐름은 위험하다. 지금 야구로 따지면 7회 초, 7회 말 시작한 건 아닌가라고 한번 좀 이런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셔도 될 것 아니, 같다는 그게 뭐 생각이 비판적인 들어요. 거예요. 그냥 네. 정확한 뭐 예측이 되면은 아직 상투는 안 잡았네. 네네. 그러면 좀 투자하고 근데 빠지면 이게 되겠네. 제가 솔직히 반타해.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거 팔 시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구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전 팝니다. 왜냐면 경제 1도 관심 없었던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와서 현이야 이거 사라고 하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주세요. 팔고 나오게. 근데 그런 시점들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그 묻지마 투자하시면은 좀 힘들어질 방송 수 끝나고 몇 있어서. 개 찍어 주시나요? 그럼 종목? 아 저는 한국 주식은 투자 안 합니다. 한국 주식 말고 그러면 예, 나 돈이 미국 주식. 달러 있어. 뭐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달러빚 내서라도 투자에 용의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끝나고 하시고 또 다른 빚까지 나와요 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야 된다. 민주당이 협의 뜻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짓부렁이에요. 이것도 거짓부름이에요. 대통령이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게 당이잖아요. 당이 해야 한다. 출석 뭐 하는 거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민주당이 말을 안 들어요? 대통령의 참모인데 대통령 참모가 출석해야 돼. 늘 야당 협의해줘.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지시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다양한 조건을 걸잖아요. 오전만 할까? 오전만 하잖아요. 업무 보고 보통 10분이면 끝나는데 그거 네. 업무 보고 2시간 합니다. 그리고 점심 한 12시 반에 먹는데 네. 한 11시 10분쯤에 업무 보고 끝내고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럼 김현지한테 아무것도 못 물어봐요. 그 수를 쓰려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이 말뜻은 출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비꼬고 저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그냥 김현지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당이 말을 안 듣네. 대통령 말 이렇게 안 들어요? 콩가루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정청래 우상호 대표도 말이 수석도 안 100% 듣고.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혼났다니까요 그때. 혼났다고요? 김현지한테 혼났다니까. 그때 그걸로 많이 조회수 나왔잖아. 팩트예요. 진짜 혼났어요? 에이. 패널이즘 얘기하는 거를 양념 조금 쳤죠. 씨가 좀 들어갔군요. 너무 다 믿지 아니, 마세요, 근데- 여러분. MSG. 아니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김현지 얘기 나왔을 때 김현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안 나올 것 보시는구나. 같은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실력으로 보면은
나와서 질의 받아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여러 뭐 정무적으로 그냥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안 나온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뭔가가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그거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시작점이 어디냐 보면은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거나 그런 거 징후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국갤럽이나 뭐 부정평가 이후에 뭐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두고두고 이제 사람들의 가슴의 불씨, 의혹의 불씨가 하나가 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안 나오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털어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다. 예, 나온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동의 안 해주면 못 나오는 거다. 근데 아마 동의 안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진짜. 뭔 소리인지 예. 모르겠어. 나가 그러니까 했는데 리스크 관리. 근데 제 동의는 받아야 돼.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리 걸고 나갈게요. 있는 거예요. 예. 못 나가게. 근데 저기는 이제 제 허락 받고 나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느낌. 예. 글쎄요. 많은 분들이 다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윤석열 같습니다. 정권 시절에 제 방송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은 비판을 해도 김건희 김자도 꺼내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었죠. 예. 그 존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수장고도 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겁 없이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김현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랬지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다 나가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김현지는 대통령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간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김현지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 의중 잘하니까 저 이거 대통령한테 지금 이거 보고해도 괜찮아? 지금 어떻게 생각해? 검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문고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러면 권력은 항상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견제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전 정권도 이렇게까지 좀 안 그럼요. 좋게 마무리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면 궁금한 점을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멋진 시사 이야기 나는 두 칼국수도 분께 안 주고. 네.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진짜. 가져가서 끓여 드실래요? 진짜로? 제가 한번 끓여 드릴게요. 하나씩.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